자, 칸트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칸트의 역사 철학, 거기에 두 번째 논문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그걸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5명제 얘기했고, 6명제에는, 그리고 비록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로서 모든 사람이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을 갖고자 하더라도 그의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성향 때문에 그는 자신만은 그러한 제한에서 제외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지배자를 필요하며 이 지배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의지를 포기하게 하고 어떤 보편 타당한 의지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강요한다. 최고의 지배자는 32페이지 맨 밑에 최고의 지배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로워야 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배자 혹은 관료죠, 관료. 그러니까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야만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가는 거는 반사회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이성적인 능력이에요. 그걸 교육을 통해서 계모하면 야만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시민사회의 특징은 법이 작동하는 사회. 그다음에 그 법 위에서는 관료가 있다는 겁니다. 지배자, 관료가 있다는 거예요. 자, 7명제. 완전한 시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합법적인 국제관계의 문제에 의존하며 이 후자 해결 없이는 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국가는, 34페이지,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그 사악함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사회나 국제체제에서까지도 인간들 간의 불화를 수단으로 하여 그와 같은 불가피한 대립 속에서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립 상태라는 건 마치 인간과 인간의 대립 상태가 야만 상태인 것처럼 똑같이 야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만 상태를 벗어나는 방식은 개인이 야만 상태를 벗어나서 시민 상태를 가는 거나 국가가 야만 상태를 벗어나서 국제적인 시민사회로 가는 건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칸트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연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국제연맹에서는 모든 국가가 비록 가장 작은 국가일지라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신의 힘과 고유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연맹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힘과 그 통일된 의지의 법칙에 따른 결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에게는 굉장히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해요. 똑같은 수준으로 국가의 어떤 야만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페이지 보면 이 정치기구들은 마침내 내부적으로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민적 정치체제 확립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공동의 약정과 입법에 의해 시민 공동체와 유사한 상태에 돌아여 마치 자동장치처럼 자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내부와 외부를 바꾸는 건데 내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국가의 시민 상태, 그러니까 국가가 시민 상태로서 나중에 그 연구평화론 같은 데서 보면 그걸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공화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적 공동체, 국가 간의 국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가 뭐예요? 37페이지 이와 같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단계라는 건 뭐예요? 국가 간의 결합을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아직 반 정도만 형성되었을 때는 인간의 본성은 외면상 인류의 안녕이라는 가명을 쓰고 나타나는 가장 혹독한 사악함을 견뎌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다섯 번째 줄 모든 공동체가 그 국민들을 교육시키려면 장기적인 내적 작업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심성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은 단지 헛된 가상일 뿐이며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일 뿐이다. 인류는 혼란스러운 국제관계의 상태로부터 이미 내가 기술한 것 같은 길을 발견할 때까지 위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가 보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론의 단계까지는 온 거예요. 공화정을 만들어내는 국가론의 단계까지는 온 건데 국제연맹을 만들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시민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직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칸트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법률적인 시민 조직체, 법률에 의해서 그 이성이 발현되는 그런 사회 조직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인 역량, 교육을 통한 내적 역량,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8명제에서는 무슨 미몽과 충동이 사라지고 위대한 선으로서의 계몽이 출현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 뒤쪽 부분에 가면 미래의 거대한 국제기구 같은 것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9명제가 끝인데, 여러 가지 그 국제관계에서 정당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칸트 철학의 요 논리를 그대로 발전시키고 있는 책이 요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 윤리형이상학이라는 책은
그 앞에 부분이 법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부분이 도덕 형이상학에 관련된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덕 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라는 책은 일부러 나오고 법이론이 그 사실은 마지막에 써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법이론을 보면 지금 이 칸트가 인류의 보편적 이념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저 조그만 논문에서 했던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논문을 보고 아 칸트의 생각이 간결하게 뭐구나 이렇게 안 다음에는 좀 힘들지만 이 법이론에 대한 논의를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하면 이 법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법과 공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쯤 되면 칸트한테서는 법과 철학이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 법대 가면 왜 민법, 형법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예요. 이 법이론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뭐 앞에 부분에서 이제 이 윤리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를 얘기하고 법 이론이라는 게 뭔지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산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나의 것, 너의 것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물권에 관하여 그다음 대인권에 관하여 대물 방식의 대인권에 관하여 혼인권, 친권 뭐 이런 가장권 그다음에 계약에 취득된 모든 권리의 교주적 구분 그다음에 증여계약, 대차계약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현대사회에서의 민법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법적 분류를 하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칸트가 이 사법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개인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고 공표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유권이 성립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크한테서의 소유권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정당하고 루소는 그 개인적인 수준의 정당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칸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관계, 인간관계 이전의 사법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소유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법이론에서 보면 그 만인대 만위투쟁에 해당되는 일종의 그 야만 상태죠. 사법권 소위 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네 거라고 내가 공표해 줄게.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기치는 놈이 있거나 뺏어간 놈이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사실은 야만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책의 논리를 보면. 물론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이 취득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이걸 사실은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물권의 최초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 이외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토지든 근원적으로 취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을 가능케 하는 근거는 토지 일반의 근원적인 권유이다. 그 다음에 취득의 법적 행위는 선점이다. 그 다음에 시민적 체제에서만 그것은 확정적으로 취득될 수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취득의 어떤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에 의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등기하는 거죠. 국가의 법률적인 제도 아래서 서류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이건 네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법적인 조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소유권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책으로 보면 260페이지 공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공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공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41절, 그러니까 이 칸트의 책은 이렇게 넘버링이 있어요. 41. 페이지로 보면 255페이지에 보면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뒤에 부분에 덕이론에 관련된 건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강의를 할 때 조금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읽으면 되시고, 저도 사회계약과 국가론의 발전, 소위 칸트 국가론을 좀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이 책의 페이지 255, 그 칸트의 넘버링 보면 41번 넘버링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칸트한테 국가론이라고 해당할 만한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로 지금 얘기하는 이 넘버링 40열부터 나중에 이제 국제법, 국제시민사회로 나가는 한 5, 60페이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이 최근에 와서 칸트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좀 봐야겠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